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이 샌드위치로 네. 일하는 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휴가 가셨나 봐요. 오늘 출근길도 그렇고 네, 사실 여의도는 점심때 나가보면 확 티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대기업들이라든지 금융권은 많이 쉬나 봅니다. 좀 한산하죠? 네. 여기 원래 걸어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오픈 네, 스튜디오라서 그쵸. 9호선부터 더현대까지의 그 통로가 저희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든 그쵸. 놀러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통로도 굉장히 한산합니다, 지금. 네, 지나다니는 분이 많지 않네요. 네, 자,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지켜드릴 이 뉴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오늘 이제 고려아연 관련된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이 사실 지금 이제 인수가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올리면서 83만 원으로 인수가를 올리면서 MBK와 영풍 쪽에서는 75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조금 불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들도 많았었는데 오늘 결국에는 이제 MBK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그러면은 83만 원에 83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개 매수 이제 일정도 원래는 오늘까지였거든요. 네. 뭐 실제로는 6일까지지만 어쨌든 거래일로 봤을 때는 오늘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이제는 14일까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14일까지 83만 원에 공개 매수에 이제 응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주식 가격이 좀 중요했어요. 네. 고려아연 주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당초에 MBK 쪽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고려아연 주식을 75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죠. 네. 주가 좀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제 주가가 75만 원을 넘었습니다. 75만 원을 넘게 되면서 장중에 이제 넘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K랑 영풍 쪽에서도 준비했던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은 똑같이 네. 83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다 팔아도 83만 원. 네. 그럼 여기다 팔아도 83만 원인데 네.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을 약간 좀 이제 굉장히 미묘하게 되는 건데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내가 주식을 공개 매수에 응했을 때 내 네. 주식이 과연 저들이 사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아, 기존에는 고려아연이 조금 유리했습니다. 네. 뭐냐면 최소 수량을 우리는 삭제를 했어. 네. 고려아연 쪽에서는 최소 수량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한 주라도 우리는 먼저 사겠다. 응찰하신 분 거 다 사주겠다라고 했었는데 MBK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최소 수량의 한계가 있었죠. 네. 그런데 오늘 MBK 쪽에서도 최소 수량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등한 조건, 동등한 가격으로 우리는 공개 매수에 나서게 됐다라고 네. 하는 건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그 공개 매수 마감일이죠. 네. 지금 MBK와 영풍 쪽에서는 14일까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는 23일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고려아연이 한 열흘? 네. 열흘이지만 실제로 거래일로 봤을 때는 한 7거래일 정도 먼저 네. 지금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누가 좀 유리할까요? 그러면 MBK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좀 유리하겠죠.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게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킥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영풍과 MBK 쪽에서 83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을 발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MBK와 영풍의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지금 턱까지 찼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는 반대로 지금 조금은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와요. 네.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번 공개 매수에 나가는 고려아연 쪽에 이제 자금은 한 2조 6천억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고려아연이 지금 융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금은 한 3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500억 원 정도의 지금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바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지금 한 번 더 상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상을 할 공개 매수 가격 인상이요? 그렇죠.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인상을 하지 않게 된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MBK와 영풍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보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고려아연 쪽에서도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은
최대 한 96만 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걸로 지금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95만 원 이렇게 좀 맞춰서 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영풍과 MBK 쪽에서는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도 사실은 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그런 포인트인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이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도 되게 굉장히 지금 좀 중요합니다. 그냥 딱 들어도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는데요. 그렇죠. 네. 승자의 저주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고 만약에 고려아연이 이번에 승리를 합니다. 네.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를 전부 다 소각을 하기로 했죠. 네.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자사주 소각을 해서 이번에 이겼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럴 일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끝나고 나서 소각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MBK와 영풍이 다시 한번 공개 매수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겠죠.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뭐 사례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그 매수를 하고 대략 거의 3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그렇죠. 고려아연이 그걸 소각을 한다. 네. 그럼 사실 그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게 그 순간에 다시 MBK와 영풍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들이 지불해야 될 금액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훨씬 거잖아요. 커질 수 있죠. 어. 네, 훨씬 커질 수 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는 고려아연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금을 융통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이미 3조 1천억 원이 될지 2조 6천억 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조 원의 그런 지금 이미 빚을 지고 시작하게 되는 그렇죠. 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이제 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럼 진짜 백기사가 필요해요. 네. 그런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대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네. 이거를 갚아나가는데 과연 그러면 고려아연의 영업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네. 엄청난 이자입니다. 7% 이자로 지금 땡겼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뭐 대출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이자보다도 네. 뭐 적게는 3% 많게는 훨씬 많은 지금 뭐 배수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고려아연이 감당할 수 있을까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다 끝나고 나서 영풍과 MBK가 가만히 있을 거냐. 네네. 그들이 지금 이미 배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법적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야기도 걸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앞으로 지난한 좀 진흙탕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다른 투자자들을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 83만 원이 됐든 95만 원이 됐든 지금 같은 77만 6천 원이 됐든 간에 네. 다시 55만 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또 피해가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또 상황이 벌어질지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쩐의 전쟁이 정말 지금 굉장히 좀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네. 있어요. 아까 주가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다들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나왔던 게 66만 원이었습니다. 네. 66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빵 뛰었죠. 한번 보시면 지금 55만 6천 원이었던 가격이 그날 당장 바로 66만 원 넘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고려한 그 MBK 쪽에서 75만 원으로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83만 원을 올리면서 오늘 다시 77만 6천 원이 올랐습니다. 고려아연 주가가 한 달 동안에 네. 45% 올랐습니다. 음.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네. 조금은 이제 행복하실 것 같고 오늘 제가 그래서 한번 좀 그 종토방 같은 데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쪽에 워낙 좀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랬더니 민심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욕이란 문제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다들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 느낌이었는데 네. 그분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그들 싸움에 나는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다. 저는 뭐 78만 원에서 정리를 합니다. 저는 77만 원에서 정리를 합니다. 약간 이런 글들이 조금씩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건 이제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먹을 건 먹고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고 네. 기관과 그리고 이제 영풍 MBK 그리고 이제 이 고려아연 네. 이들 간의 어떻게 보면 거래와 싸움으로 조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 기업이 사실 고려아연이 되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네. 그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 실적에 타격 가는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많이들 뭐 효과가 있겠냐라고 했지만 뭐 고려아연은 국가
뭐 산업 보호 산업으로 지금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건 뭐 개인 기업을 그렇게 지정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글로벌 이제 아연 재련 1위 기업으로서의 그런 기술력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산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회사 자체의 가치는 인정을 받을 만한데 지금 좀 이런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오히려 좀 가치가 뭐 평가 절하되지는 않을까라고 네. 하는 그런 걱정도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했는데 저희가 어제 하루 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제 오늘 사이에 이 전력기 그러니까 전기 부족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요즘에 네. 근데 어제 오늘 사이뿐만 아니라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 부족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전력 부족이라고 하는 게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갑자기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네. 지금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럼 그 데이터 센터의 전기는 어디서 끌어올 거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고민이 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 아직 어디서 끌어올지 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뉴스 먼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예, 블룸버그에서 텍사스 주의 이야기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텍사스 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니네 텍사스 주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하려면 건설하기 위해서 니네 그 발전소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 지은 다음에 전력 붙이고 싶지? 그러려면 발전소 하나 더 지어. 네. 텍사스 규제 당국이 데이터 센터가 발전소를 짓기를 촉구한다. 라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야, 니네 여기서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발전소 지어 이게 아니라 일단 그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바로 전기를 수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발전소 바로 옆에 지으면은 짓자마자 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현재 텍사스에 있는 발전소들의 네. 전력 생산 용량이 현재 텍사스 주민들의 사용량에 준하게 지어져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바로 옆에 니네가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그 전기 다 빼다 쓰면 주민들 못 쓰라고. 그렇죠. 그러면 니네도 발전소를 하나 더 지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완전히 동일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 뉴스도 좀 보셨겠지만 대만에서는 지금 TSMC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면서 전기료 인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대만 정부가 일단 TSMC에 대한 전기료를 24%를 높였는데 이번에 9월이죠. 9월에 14%를 추가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TSMC의 연간 전기요금은 1조 2천억 원. 전기료만 1조 2천억 원. 와. 그러니까 지금 그 TSMC가 어느 정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네. 대만 전체 공급량의 8%를 사용하고 있는데 TSMC는 계속해서 선단 공정을 더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3나노에서 2나노 뭐 더 이게 나가게 될 텐데 그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전력 사용량은 더 많아질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2030년에는 24%에 가까운 비중을 TSMC 혼자 쓴다. 그러니까 야, 그것도 대단하다. 많이 쓰는 놈이 내야지. 그래서 TSMC에게 일단 그 전기 요금을 14% 추가 인상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부담이냐면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이 오죽했으면 TSMC 전기 요금 때문에 신용등급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에 전기 요금 사용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결국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오히려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렇죠. S&P 글로벌에서도 얘기할 정도로 전력 사용량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되게 많이 큰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뉴스가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원전을 통해서라도 전력을 공급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가 도쿄에서 니케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이게 도저히 우리가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자사 데이터 센터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 태양광이든 소형 모듈 원자로든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가 SMR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할 만큼 전기가 필요는 한데 구할 곳이 없습니다라는 걸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은
원전은 사실 10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3마일 원전을 20년 동안 우리가 구매하겠다면서 네. 돈 투자는 우리가 할게요라고 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상당 기간 시간이 좀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조달받는 방법은 상당히 좀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빠르게 전기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당장 올 겨울에 올 겨울에 이제 전기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사실 천연가스는 결국은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아리백을 추구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은 배제해야 되는 연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 풍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아닌데, 오늘 어떤 공시가 있었냐면 대한전선이 싱가포르에서 초고압 전력망 8,400억 원짜리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8,400억 원짜리 이 계약이 NDC 373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부족을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 결국 대한전선이 수주를 하게 된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그 주가 움직임만 보면 뭐 변압기라든지 배전 변압기, 전선, ESS 또 뭐가 있을까요? 원전까지 네.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주가 움직임과 다르게 이 전기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은 산업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네.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뭐 에너지가 이제는 국력이 될 것 같아요. 에너지는 원래 국력이었죠. 근데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네. 1970년대 그 중동 전쟁 일어났던 것도 사실 에너지였었고, 근데 네.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가. 그렇죠. 네. 네. 그게 뭐 중국이 태양광 패널 가지고 막 목리를 부렸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그렇죠. 원자력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 제 머릿속에 갑자기 수소가 떠오릅니다. 네. 수소가 잘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다음 소식은 부동산 뉴스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는 한데 그 상승폭이 조금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상승폭을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표를 보면서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한국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은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0% 상승해서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상승폭만 봤을 때는 전주에 비해서 다시 한번 축소가 됐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서울이 지금 0.10이고 네. 그리고 이제 옆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를 한번 좀 보시면은 지난주가 0.12에서 0.10으로 줄어든 겁니다. 네. 다음 표 하나 좀 띄워 주시면은 제가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한번 집중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8월 26일부터 한번 보시면요. 상승폭입니다. 네. 0.26%, 21%, 23% 뭐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지금 보시면 9월 16일부터는 0.16, 0.12, 0.10으로 지금 상승세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플랫하게 갔다가 한동안은 좀 그런 좀 보합권 유지를 하다가 어쩌면 다시 떨어질 수도 혹은 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상승세의 끝이 점점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전주 대비 기록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을 봤을 때 당연히 오르는 곳도 있고 내리는 네. 곳도 있죠. 오르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초구가 0.17, 다시 아까 표 다시 좀 띄워주세요. 네. 17이고 광진구가 0.16. 그리고 이제 뭐 서대문과 마포구도 0.15% 올랐는데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당연히 이제 많이들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 네. 노원, 도봉, 강북입니다. 노두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노원구의 상승폭은 전주 0.10에서 0.07로 줄었고 이제 도봉구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조금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실거래가 찍히는 걸 보면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도봉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이제 지난달 5억 7,8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지난달 11일에 있었던 거래가 6억 4,700만 원보다도 2주 만에 6,900만 원 지금 빠졌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호가가 내렸다 올랐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거래가 빠진 게 가격이 빠진 거래가 이제 네. 찍히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 멘트를 조금 보면은 이제 주요 단지 매도 희망 가격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출 규제 및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 등으로 매수 심리는 위축돼 매도와 매수 희망가의 가격 격차가 지속되는 등 이제 거래량이 둔화가 되면서 상승폭도 둔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대출 규제도 많아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겁니다. 네. 거래가 줄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급한 사람들은 네. 급한 사람들은 이제 뭐 난 당장 급하지 않은 분들은 괜찮겠지만 급하지 급한 않은 분들은 분들은 보통 매물을 걷어들이죠. 걷어들이죠. 네. 아, 그래? 그럼 나 이 가격에 안 팔아. 그렇죠. 이러는데 네. 급하신 분들은 어쨌든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춰서 팔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상승폭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도 조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데 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입니다. 평균 거래 가격인데 2013년 10월부터 9월까지 1년간의 이제 가격 상승 가격 이제 거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6월 달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12억 4,672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12억을 넘어섰었는데 조금씩 빠지다가 이제 8월 달에 12억 병이 깨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1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달 거래는 아직까지 안 찍혔지만 이제 점점 이게 거래 가격이 조금씩 이제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네. 여기에 대한 분석도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거래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네. 이제 거래가가 그 이제 기존의 아파트 비쌌던 가격이 거래가 빠졌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 싼 아파트를 찾아가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거래가는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밑에 아파트 거래량도 보시면은 제 말씀대로 점점 이제 줄고 있죠. 그러네요. 제일 뒤에 9월 달은 사실 안 보셔도 되고 8월 달까지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그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네. 매매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되는데 전세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전세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금 전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72주 아이고. 연속 상승입니다. 근데 다음 네. 표 한번 보시면은 이제 72주 연속 상승인데 여기도 이제는 조금씩 상승폭이 줄거나 네.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보합세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사철도 조금 끝나가고 있고 대출 규제 영향이 많이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금 그 산업부에서 오늘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중국에서 워낙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쵸. 근데 철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누가 뭐래도 건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서 이 분양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건설 자체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철강이 많이 남아 돌아서 그 철강을 계속해서 전 세계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제 가운데 우리가 조선사가 사용하는 후판이라고 하는 이 후판 가격조차도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산 철판의 가격은 톤당 대략 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이 같은 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후판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은 그거 판매 가격이 톤당 한 90만 원 정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후판을 사용하게 되는 조선사 입장에서는 야 90만 원 너무 비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산 후판을 사용하게 되면은 거의 뭐 70만 원에서 80만 원이라고 하니까 네. 아 차라리 중국산 후판을 사용할까 막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철강 업체들은 아니 이거 중국에서 반덤핑하는 거다. 그러니까 덤핑하는 거다. 덤핑이죠. 예, 네. 덤핑하는 거다. 이거 이 가격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좀 조사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반덤핑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네.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현대제철이었고, 네. 근데 이제 현대제철이 그 요청을 한 것을 산업부가 받아들여서 그럼 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선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무역위원회는 예비 조사가 개시가 되면 파악된 이해 관계인 조사 대상 공급자 이런 부분들에게 질의서를 송부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이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비조사는 조사 개시 결정 관보 게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리고 본조사는 3개월 이내에 이뤄지게 되는데, 그래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대략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걸리가 되는데, 어쨌든 그 1년 동안 조사는 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 사이에 내년 상반기, 지금 이제 조선사와 철강사가 내년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쵸. 조사는 조사고 조사는 이제 1년 후에 알게 되겠지만 조사는 조사고 어쨌든 내년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이게 참 특히 이제 조선업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인데 얼마의 이 조선사는 후판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철강사는 얼마의 후판을 납품하기로 결정하게 될 것인지, 이게 그 조선 업체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사실 우리도 산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철강업체가 지금 어려운 건 알겠는데 조선업체가 힘들 때 철강업체에서도 크게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맞아요. 경험도 네. 있고, 그리고 이 철강업체와 조선업체라고 하는 그 관계는 워낙 그 1950년대입니까? 60년대입니까? 정확한 60년대. 60년대. 네, 60년대부터 함께 해온 동반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이렇게 막 야 올려 내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진짜 파트너죠. 진짜 네. 파트너기 때문에 60년대부터면 거의 60년 넘는 파트너잖아요. 그렇죠. 60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황혼이요? 이혼하면 안 되죠. 지금 네. 이혼하면 안 되죠. 그렇죠.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자동차 기술 관련된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지난 이제 2일이었죠. 2일날 그 경기도 의왕에 있는 네. 이제 현대차 그룹 R&D 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현대 모비스 R&D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테크데이라는 걸 열었거든요. 네. 원래 R&D 테크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기자들을 잘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이제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 분들을 고객사. 고객사를 네. 부릅니까? 뭐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현대 모비스에 있는 수많은 연구원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들이 고객사들을 불러서 예를 들면 뭐 현대차 아니면 또 혹시 뭐 다른 이제 GM, 뭐 벤츠, BMW 네. 일본 기업 업체 자동차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의 기술력이 이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부품들이 있으니까 네. 쓰세요, 갖다 쓰세요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고 그렇게 쇼잉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어떤 건지 한번 사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번에 네, 이런 모습이에요. 가면은 저기 이제 보면은 직원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어떤 뭐 전동화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품을 보여주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설명해주고 이런 자리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제 의왕연구소에 저희 이제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네. 불러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 많은 기술들이 있었어요. 많은 기술들이 있었고 이번에 뭐 기술에 대한 뭐 브리핑도 미리 했었고요. 현대 네. 특히나 이제 전동화 관련된 거, 현대 모비스의 배터리, 그리고 이제 EDU라고 하는 구동 시스템, 네.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요즘 많이 BMS라고 하는 배터리 이제 관리 시스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ICCU와 EDU 쪽이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냐, ICCU 단독을 쓴 기자가 유승훈 기자죠. 네, EV9 관련해서 이제 ICCU 제가 좀 그때 했었는데, 다음 사진 좀 보면은 이건가요? 여기에 제가 숨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ICCU 아마 물어보고 있을 때 현대모비스에서 찍었나 봐요. 어떤 거냐면 이제 ICCU에 대해서 현대모비스 쪽에서 지금 이제 2세대, 네. 2세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2세대를 만들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좀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계산을 하고 있느냐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었더니 네. 그 부분이 지금 좀 하나 고치면 다른 게 나타나고 또 하나 고치면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 보완을 하고 있는데, 2세대가 되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ICCU라는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하나로 뭉쳐진 건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완속 충전이죠. 완속 충전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2배 이상 좋아진다고 해요. 네.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완속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해 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네. 뭐 그 22kW라고 하거든요. 네. 22kW의 저 중속 완속 충전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네. 전기차 초창기에 있었던 그 이제 고속 충전 속도가 보통 50kW였어요. 네. 50kW인데 실제로 꽂으면 한 30kW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완속치고 너무 굉장히 빠른 거 빠르죠. 아닙니까? 네. 보통 한 지금 10 미만 아니에요, 보통? 보통은 그렇죠. 지금은 7에서 11km를 7에서 완속이라고 11, 하는데 네. 이제 실제로 가장 빠른 거는 지금 11kW가 어. 상용화된 것 중에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거를 한 2년 내로 상용화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22kW시의 지금 완속 충전 기능을 탑재한 네. ICCU 2세대를 지금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네. EM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이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EGMP잖아요. EGMP 다음 편에 나오는 게 EM 플랫폼인데 이게 첫 번째로 적용되는 차량이 제네시스의 GV90 차량입니다. 아. 모비스 쪽에서는 정확히 이야기는 안 했어요. 네. 하지만 제 취재를 보니까 아마 GV90 차량에 이 2세대 ICCU가 탑재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못 가져왔어요. 네. 못 가져왔는데 2세대 EDU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EDU가 뭐냐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엔진과 변속기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네. EDU에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직류 정류를 교류 정류로 바꿔주는 네. 인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로 치면은 기존 내연기관차처럼 변속기 역할을 하는 네. 감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게 EDU라고 하는데 일렉트릭 드라이빙 유닛이에요. 네. 이게 지금 현재 뭐 EGMP라든지 아니면 니로라든지 코나에 들어가는 1세대 모델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다음번 2세대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음.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2세대 EDU에는 모든 부품들을 현대모비스가 만듭니다. 지금은 모비스가 다 만들지 않느냐? 네. 네, 다 안 만들어요. 뭐냐면은 감속기, 아까 말씀드렸던 변속기 역할을 하는 감속기는 현대 트랜시스 걸 지금 가져다가 네. 지금 조립을 해서 EDU라는 모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건데 이제 2세대부터는 이 감속기조차도 현대모비스가 자체 기술로 만든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타이칸 네. 그리고 이제 아우디 이트론 GT 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기차인데 네. 변속기처럼 1단, 2단 변속이 가능해요. 그래요? 네. 실제 변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속 느낌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변속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에 현대모비스에서 만드는 이제 2세대 EDU도 이제는 변속이 가능해집니다. 네. 1단, 2단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갔던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타이칸 같은 경우는 엑셀에 붙어있지가 않아요. 네. 변속할 때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건데 여기는 엑셀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효율도 훨씬 높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떨어졌다 붙었다는 게 계속 붙어 있다 보니 네. 공간적인 부분을 덜 차지하게 됩니다. 음. 공간을 덜 차지하게 되면은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더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무게적인 측면이라든지 설계 용이성도 훨씬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모비스가 지금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냥 뭐 통행세만 받는 쉽게 네. 말하면 네 부품 이제 현대차에 공급하기 전에 한번 거쳐가야 되는 곳으로만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실제로는 모비스도 선행기술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R&D를 하고 있고요. 이들도 현대차와 겨루입니다. 네. 같은 기술을 가지고 현대차랑도 겨루고 그 보쉬라든지 컨티넨탈이라든지 다른 기업들과도 지금 많이 겨루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다고 해요. 네. 그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경쟁력이 높아져서 지금 세계 5위의 부품사가 된 거거든요. 네. 네. 뭐 지금 뭐 제가 봤던 또 다른 거는 뭐 인일 모터라든지 뭐 그 크랩 주행하는 거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상용화가 약간은 뭐 그 실제로 좀 넘어야 될 허들이 높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직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진 재밌는 거 많네요. 이거 하나도 안 보여줬어요. 요거 지금 하나 띄워주세요. 이거 요게 한번 지금 보여주세요. 인휠 네. 모터거든요. 네. 인휠 모터는 바퀴 하나마다 다 모터가 개별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충격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충격이 약해요. 충격이 맞아요. 약하다 보니까 이거 상용화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네. 되면 좋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모비스가 계속해서 지금 뭐 보완을 하는데 네네. 이게 시제품 나오고 개발된 지도 거의 10년 다 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조금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 또 자동차 이야기 하나 더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죠. 제가 지난주에 유럽 연합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에 대한 폭탄 관세 투표가 예정돼 있다. 그날 밤에. 그쵸. 근데 그날 투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날 투표가 안 열리.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오늘 밤에 다시 열리거든요. 근데 그때 왜 투표가 안 열렸냐면 네. 그 투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제안을 한 거예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최저가 쓸게요. 근데 그 카드가 원래 있었어요. 논의가 되고 있는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중국의 자발적 최저가 카드를 쓰느냐 이 두 가지 논의가 같이 되고 있었는데 네네. 요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비싸게 안 팔 테니까 싸게 팔 테니까 우리는 그냥 자발적으로 싸게 팔 테니까 네. 라고 해서 그 부분들 받아들여서 다시 이제 중국의 카드까지 얘기를 하고 그걸 감안해서 투표를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구도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때 달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당연히 그 반대하는 국가들이 뭐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국가들 다 그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 전기차에 관세 매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국가들이 그런 국가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좀 이탈리아가 약간 돌아섰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여전히 우리는 그 중국 전기차에는 관세 부과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의 그 독일에 있는 자동차 관련 노동조합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워낙 그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네. 전 좀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이탈리아 쪽에서는 이 관세 부과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약간 노선을 변경을 해서 사실 지금 그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그 관세율 적용하는 방안이 통과될 것 같다. 제가 얘기 좀 잘못 드렸는데 어쨌든 그 관세가 그때 부과될 것 같다. 관세 부과될 것 같다. 부과될 것 같다. 그러면은 독일이 확실히 힘이 세다 보니까 EU 네, 안에서 그런 그렇죠.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네. 농산물을 좀 수출을 해야 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많이 좀 힘들어한다기보다는 고민을 많은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하셨었는데. 결국에는 뭐 그 이탈리아가 네.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유럽을 움직이는 산업 중에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관세가 부과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관세 부과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관세 네. 네, 중국 입장에서는 보복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불매 운동한다. 네. 직격탄입니다. 그러면은 몇백만 대 날라가요. 바로. 네. 바로 날라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에 대해서 보복 관세 매긴다. 이탈리아랑 스페인 올리브 못 팝니다. 네. 올리브유 못 팔고요. 돼지고기 스페인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제 또 아주 격한 경쟁, 전쟁 같은 그런 것도 조금은 지켜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여기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자 뉴스룸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